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네, 2부입니다. 지금 페미니즘 방송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만으로는 어쨌든 4번째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고하자면 다음 주에도 페미니즘을. 좋아하실까? 그럼. 그게 고민이에요. 또 근데 갑자기 왜 그래? 좋아서. 기생충 감염된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오늘 김사부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몸만 아픈 줄 알았는데 정신도 아픈가 봐. 정신은 늘. 아니야, 정신은 늘. 어쨌든 페미니즘의 역사라고 그래도 되겠죠? 1부에서 다뤘던 건. 오늘 이제 3, 4부는 페미니즘의 역사죠. 그렇죠, 3부는. 그래서 울프톤 크래프트. 울스톤 크래프트. 울스톤 크래프트부터 버지니아 울프, 그 다음에 이제 우머니즘, 앨리스 워커. 네. 까지 왔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죠.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페미니즘이 뭐 늘 이슈긴 한데, 약간 어떤 특정 이슈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약간 회기에서 들을 수 있는 회차가 되는 것 같아서. 또 우리 방송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4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돼요. 네. 얼마나 재밌을까? 동화예요. 어서 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차 가해? 2차 왠지 가해. 내일 같은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 마요. 넘어가요. 일단 정말 뭐 유명한 이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에 제20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정의당에서 중식이 밴드라는 밴드의 노래를 선거철 이제 광고 영상 뭐 테마송 이런 거 만들잖아요. 이때 얘네 음악을 쓰기로 하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여성 단체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 중식이 밴드 노래 중에 여성 혐오 논란이 있는 곡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의당은 우리나라의 뭐 유일한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좌파 정당이죠. 그렇게 부르잖아요. 결국에 진보 정당이라고 해줍시다. 진보 정당이요. 네. 결국에 정의당이 이제 중식이 밴드랑 계약을 파기했고요. 정의당은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인식이 부족했다라고 공식적인 사과를 했어요. 그 노래 제목이 야동을 보다가예요. 야동을 보다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찌질하게 야동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에 구 여친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남자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우는 그 일반인들 섹스 동영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성과 남성이 뭐 합의를 해서 소장용으로 찍었거나 대부분은 뭐 여성 모르게 몰카로 찍었다고 하죠. 근데 그리고 그 여성과 헤어졌을 때 이 남자는 그 영상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헤어졌는지 뭐 이유는 되게 다양하겠지만 이별에 대한 복수로 영상을 풀었다 이래가지고 리벤지 포르노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 여친이 새 남자친구와 섹스 동영상을 찍었고 그게 돌아다니고 있는 걸 주인공이 보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노래 가사가. 그러면서 말해요. 너 유방 옆에 점은 그대로구나. 좀 늙었구나. 뭐 그래도 여전히 이쁘구나. 근데 나를 떠나서 나쁜 놈을 만났구나. 너 지금 만나는 새끼 진짜 나쁜 새끼다. 너 지금 이런 모습 보니까 내가 눈물이 난다. 너가 찍지 마.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저 새끼는 지 얼굴만 모자이크하고 다 찍었다고. 이런 게 이제 가사에 나와요. 너 남자친구는 씨발놈인 것 같아. 너 근데 나랑 사귈 때는 저런 체위 한 적 없잖아. 화면으로 보니까 내 고추가 더 크다. 근데 뭐 나도 야동 보는 나도 별거 없어. 외로워서 그래.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완전 개쓰레기 가사네요, 진짜. 그러니까 약간 수위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 리벤지 포르노를 보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금 삼으려고 하는 건데 남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뭐 나도 별거 없지. 나도 쓰레기지. 뭐 외로워서 봤어. 뭐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가 이 남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이쪽에서 다 안 된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갈등을 빚었어요. 남자의 자기 반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이게 여성 혐오로 확연히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뒤섞여 있네요. 어쨌든 여성 단체에서 말하는 건 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의 고통에 1도 공감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중식이 밴드의 중식이가 엄청 억울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좀 부족했다. 페미니즘적인 감수성이 내가 부족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봤다. 나한테 하도 여성 혐오라 그래서 내가 공부했는데 억울하다. 나 엄마도 좋아하고 나 여자친구들도 좋아하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더 욕먹었죠. 그렇죠. 중식이를 쉴드 치는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중식이가 찍은 것도 아니고 뭐 그 영상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고 안타까워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자기 얘기예요? 아니죠? 이 가사 얘기인 거는 야동을 너무, 보다가 이거 말고 페이스북에도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지. 글 되게 특이하게 쓰는 희귀하게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무튼 이상한 뭐 글 쓰다가 그런 얘기 썼어요. 자기는 뭐 그런 야동 같은 걸 볼 때 자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AV 그런 포르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몰카를 보는 걸 좋아한다고 모텔이나 그런 데 찍은 걸 왜 좋아하냐. 진짜 사랑이 느껴진다고. 거기엔 그 둘의 사랑의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근데 그것도 온도차 되게 심했어요. 난리가 났지. 네. 여성들한테 엄청 욕을 먹었죠. 그러니까 정말 인식하는 게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노래가 이렇게 당당하게 불려지고 음원 시장에 나갔을 때 만약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인 여성이 우연히 이 노래를 들었다면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가해라는 것은 어떤 커다란 충격과 공포의 사건을 겪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때 혹은 그 사람이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 2차 가해가 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 고통을 헤아려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혹시 동의가 되세요? 중식이 밴드 이 야동을 보다가라는 노래가 2차 가해가 된다. 전 이런 거에 대한 웹툰 같은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이제 리벤지 포르노 같은 거를 여성이 어쨌든 쭉 피해자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우려고 하면은 진짜 엄청난 돈 들고 상처받고 다 지울 수도 없어요. 거기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고 그런 일로 죽지 마십시오.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애매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방송을 듣는 제 지인과의 있었던 일인데 이거 듣고 이 오빠가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해줘야지. 근데 너무 적절한 이야기라 가지고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짝이었던 어떤 남자애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 남자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살면서 누구 한 명은 반드시 죽일 거다. 그 짝이? 중학생이? 짝이. 그래서 얘가 좀 반해서 약간 아싸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 내가 TV에서 봤는데 칼로 배 찔러도 사람 가죽이 그렇게 쉽게 안 뚫린다. 그리고 뭐 오히려 찌르는 사람 손이 다칠 수가 있다더라.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얘가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찌르면 쉽게 안 죽겠지만 찌르고 이렇게 돌려서 후비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벌어져서. 그리고 이 남자애가 그 수업이 끝날 때까지 허공에다가 찌르고 쑤시고 이 돌리는 거를 하루 종일을 했어요. 초등학생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내 짝인 남자애가. 저는 얘가 막 위협적으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약간의 똘끼를 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거라서 뭐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중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남자라면 한 번은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문득 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죽일 가능성, 그리고 졸업을 하고서 얘를 다시 만날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인도 여행을 막 다녀와가지고 약간 보헤미안 바람이 불어서 막 류시와 막 이런 거 읽으면서 막 난 자유롭게 살 거야 이런 거를 막 싸이에다 쓰고 막 이럴 때 지구본을 갖고 싶다, 사야겠다 이제 이런 거를 쓴 거예요. 일기장에다가. 그 뭐 지구본을 보면서 막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막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글을 썼는데 어느 날 며칠 뒤에 제가 다니던 교회 사무실로 택배가 왔는데 거기 지구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 사무실로 1, 2주에 한두 통 정도씩의 편지가 익명의 남자로부터 편지가 계속 왔습니다. 수신자는? 수신자는 나고. 진짜? 발신자 누군지 모르고. 알아, 많이 또.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한참을 그러다가 나의 비밀 천사.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메일이 왔는데 자기가 이제 지구본과 편지를 보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하지 말고 빨리 말해. 난 당연히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뭐
누구 오빠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때 짝이었던 그 남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좋아한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섭죠. 그렇게 고백을 하면 안 되죠. 순간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난 너 싫어. 뭐 이렇게 하면 불쾌해 꺼져 이렇게 할 텐데 제 나름대로 아주 친절하고 완곡하게 답장을 씁니다. 되게 굴욕적으로. 왜 그랬겠는가.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이 선물과 편지들이 이제 교회로 계속 왔기 때문에 이게 누군지 주변에서 다들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막 무서워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 혹시 기억을 못 하시거나 스쳐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남성분이 떠람대오 이제 팟빵 게시판에 댓글 게시판에 잘 듣고 있다 이러면서 댓글을 달면서 서과장의 지인이다라고 달았어요. 누군지 밝히질 않고. 그래서 누군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제가 누구세요라고 이제 댓글을 썼더니 지구본 사준 오빠야라고 댓글이 달린 거예요. 띠로리. 본 적 있어? 기억 안 나지? 그때 얘기했었어요. 이 얘기를? 네. 내가? 아니 우리끼리 이게 녹음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했다고? 그러니까 지구본 그 사람이 어떤 오빠라고 얘기는 그러니까 했죠. 아는 오빠라고 네. 했지. 이 지구본 사준 오빠야라는 맥락을 내가 얘기 안 했을 거야 아마. 그치. 그때 제가 진짜 완전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 그 사건이 기억나서 실제 아니 그분이 이 오빠가 누군지 난 모르는데 너 누구야 했더니 지구본 사준 오빠야라고 하니까 걘 줄 알고. 전 진짜 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실제 사준 사람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이 오빠인지 아직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 때 왜냐면은 댓글에다가 익명으로 그 닉네임으로 그러니까 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그 아니야. 지구본 사준 사람이 아닌데 그냥 장난친 거. 장난친 거야. 그러니까 지구본은 몇 명한테 받은 거? 이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댓글을 보자마자 누구세요? 했더니 지구본 사준 오빠 이렇게 댓글 달렸을 때 정확했지. 저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이 오빠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죠. 오빠한테. 근데 뭐 기절할 뻔했다. 정말 놀랐다. 너 이게 무슨 일인 줄 알고 나한테 이렇게 장난치냐 이런 얘기 당연히 안 했죠. 근데 당연히 안 했는데 방송에서 하네. 이 댓글을 본 교회 언니가 있었어요. 캐나다에 산 언니가. 이 언니는 너무 무서워서 저한테 카톡을 한 거죠. 그 원래 지구본 알아요? 그 지구본 사건을 아는 교회 언니가 제가 얼마나 놀랬을지 안 거예요. 이 언니는. 그래서 이거 누구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게 누군지 알아? 누구누구 오빠야? 그랬더니 이 새끼 죽여버려 이러고 이제 막 그게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동창 남자의 행동은 관대하게 표현하면 좋아하는 여자를 위한 구애였죠. 그러나 제가 공포감과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냉정히 말하면 스토커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한 오빠의 농담은 오빠가 그런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저에게는 2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의도가 없었어도. 의도가 없었어도. 가해하려는 아무런 의도가 없지만 아무런 의도가 그게 없었어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오빠가 알면서 그런 농담을 했을지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농담을 했을지 저는 몰라요. 오빠한테 이 사실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몰라. 근데 알면서 했다고 해도 이 오빠가 막 천성이 나쁜 오빠가 아니거든요. 너무 착한 우리 교회 오빠예요. 하지만 이 오빠는 남자로서 이런 맥락의 댓글이 되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일도 생각할 수 없는 뇌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오빠가 그런 농담을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고 쳐봐요. 그럼 저에게는 버럭하고 화를 낼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있죠. 있죠. 몰랐으면 다야 새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버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걸 듣고 헤어질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듣고서 또 어딘가에 가서 말할 때 착하게 얘기해라 여자들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상담의 글을 봤어요. 상담하는 글을 봤는데 어떤 여성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뒤에서 껴안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이제 도망친 거예요. 너무 놀랬죠.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뭐 집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뭐 그 오빠가 있었나 봐요. 이 여자애. 그 오빠가 어떤 새끼야 죽여버려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자분이 이제 그 일을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뒤에서 누가 몰래 와가지고 확 껴안는 거예요. 오빠야?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친오빠가
그 새끼 죽여버려 했던 그 친오빠가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들은 그 여성 단체의 여자들이 막 다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사고의 구조가. 완전 다르죠. 저는 그래서 그것도 조심스러운 게 저는 여자랑 그 외길진 같은 골목길 잘 못 가요. 혹시 그런 위압감을 느낄까봐? 네, 그래서 그냥 혼자 좀 있다가 가거나 한 번 위압감을 느낄까봐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겁나 빨리 갔는데 진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저기 그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낀 남자들의 난처함을 너무 알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나를. 근데 무슨 짓이랑 상관없이 여성분들한테는 모든 남자들은 그런 강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싸워서 뭐라고? 이길 수가 없나. 네? 남자가 모든 강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모든 강간의 가능성보다 위압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지, 남자가. 너무 격했나, 단어. 그럴 수 있죠. 김자분은 정말 스윗 가이. 근데 다들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나는 여자랑 골목길을 진짜 못 가겠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랑 골목길을 못 아파트에 살아. 왜 골목길을 걸어? 여자가 앞에 가고 있을 때 따라서 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도 그래서 먼저 휙 보내요. 저는 심지어 최근에 그런 일 많은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특히 여름 같은 때 앞에 그냥 막 걸어가다 보면은 앞에 이제 여성이 뭐 바지가 좀 짧다든지 치마를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보내고서 에스컬레이터 탈 때도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은 있어요. 참 힘들어요, 사는 게. 뭐 불편도 있고 배려도 하고 이렇게 그치? 잘 살고 서로 계시네요. 섞여서 있는 거죠, 그게. 난처함이 느껴져요.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고 시작했냐면, 그러니까 친절하고 착하게 말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거면 진작에 좀 알려주지 그랬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아까 김사부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는 못 알아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또 하나의 억압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네. 재밌죠? 머리 아파졌어.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는 남자는 이상한 골목길이나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에게 충분히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이 전혀 없고 모르고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거는 자신의 권리잖아요. 그 여자가 있든 없든 여자가 있든 남자가 있든 개가 있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갈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성이 만약에 뒤따라오는 소리 듣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안 가는 게 맞는 건가 그러면 무조건 안 가야 되는 건가? 라는 아니지 그게 무조건 안 가는 당위성을 가지는 거는 아닌데 뭐 서로 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을 나는 좀 갖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런 포스팅이나 SNS에서 뭐 자기가 옷을 짧게 입고 갔는데 남자로부터 시선 강간을 당했다라는 이제 포스팅들 봤을 때. 여성들이 그렇게 느껴? 네, 그럼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있는데 나한테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군. 나도 그게 이제 서로 싫은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시선 그건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길은 그거 하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든 없든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소리를 쳤어. 실제 이 남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그냥 나는 내 길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분도 그렇게 소리를 칠 나는 뭐 맥락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거기에 대고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닌데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봐야 하고 이 사람도 화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지 미친년인가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다면 아예 그런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여성이든지 간에 가면 남자는 뒤에 있어야 돼. 그럼 이건 또 여성에 대한 우대잖아요. 일종의 배려가 아니라 여성 우월이잖아요. 우월이라기보다는 우대잖아요. 우대라고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은 게 나 그런 정도의 문화가 근데 에티켓처럼 조금 생기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문을
잡아주는 것 같은 것들,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경우, 뭐 애라든지 약자들이 있었을 때 뭐 문을 잡아주거나 열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에티켓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런 것도 철폐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닌가? 아니, 나는 내가 여자지만 뒤에 오는 남자들을 위해서 문 열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맥락이라면 그게 아닌데. 그건 아닌 거지. 난 그냥 사람으로서 내 뒤에 손잡고 나보다 등치가 쓴 손잡고가 오더라도 상관없죠. 사람이 오고 있으면 내가 문을 열어주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뭐 서로에 대한 에티켓이라고 했을 때 어두운 골목에서 여성이 혼자 있을 때 나는 분명히 굉장히 착한 남성인데 나로 인해서 어떤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면 뭐 기다려주는 정도의 에티켓이라든지 그냥 먼저 보내는 그런 에티켓 같은 거는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여자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전혀 모르는 남성들도 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있죠, 근데 만약에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아니면 이런 떠람대어 방송을 듣고 지금 우리 대화를 통해서도 아 그럴 수가 있어?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럴 수가 있어라고 했을 때 기다려주기로 하는 거는 그 남자가 어떤 여성과 남성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겠어 앞으로 라는 어떤 실천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문은 뭐냐면 저도 기다려줄 것 같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내가 그런 상황이면 나도 이제 기다려줘야겠다. 잘 몰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게 잘못된 건가?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대화 속에서도 결국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경험상의 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티켓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에티켓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서로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용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에티켓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네. 그러니까 에티켓이라는 거는 뭔가 차이를 생각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뭔가 조정해주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절해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일방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근데 남자가 여자를 우대해준다라고 하면, 여성의 주체성에 훼손이 있는 게 아니냐. 여성이 의존적으로 되고, 여성은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페미니즘적이지 않다? 그치. 논리상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주면 저한테도 지금 얘기를 들었고 기다려줄 것 같은데 이해했어요. 나 이해했어. 논리상으로 그런 페미니즘이 이게 그냥 드라이하게 보면 이게 조금 자, 이 동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땅이 평평할 때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동등한 건데 땅이 기울어져 있을 때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어디 한 군데로 실구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왜 여성의 날만 있느냐? 왜 남성의 날은 없느냐? 맨날 남성의 날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장애인의 날은 있는데 일반인의 날은 없느냐? 이 질문과 똑같다라고 여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 약자를 위해서 여성들의 날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동등해지기 위한 거죠. 동등해지기 위해서 더 기울어진 쪽에다 힘을 실어주는 그게 길 가는 거랑은 관계가 없지 않나요? 길을 가는 거. 거기에서도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생각을 하기에도 동등하게 여겨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리적인 힘을 놓고서 이야기했을 때 여성은 약자기 때문에 어쨌든 더 힘이 있는 남성 입장에서는 약자를 좀 배려해준다. 뭐 그 정도로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볼 때 점수를 더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힘과 힘으로 부딪혔을 때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공포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뭐 제가 요구하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스스로 손잡고 어떤 부담을 느끼고서 이야기를 물어본 건데. 아니 나는 부담이 안 돼요. 근데 그냥 논리적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역차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사실 페미니스트들에게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전제로 깔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전제를 저는 계속 깔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운동장이 나중에 평평해지면은 그냥 밤에 골목길을 가더라도 제 갈 길을 갈 것 같은데 지금은 평평하지가 않으니까. 평평해져도 제 갈 길을 갈까?
나 갑자기 그 의문이 뭐 이상적이죠. 사실 뭐 평평해진다는 게. 근데 그거 좀 상황 논리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갈증은 난 좀 있는 게 예를 들면 여성 혐오적인 어떤 뭐 내용의 아까 노래라든지 드라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성 단체에서 저항을 하는데 그 아까 왕자가 등장하는 드라마에 대해서는 왜 저항하지 않는가? 하죠. 저항하죠. 하죠. 아 그런가요? 나의 아저씨도 네, 안 봐요. 그렇군요. 나의 아저씨도 보이콧한 네,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내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내가 노출되지도 않고 내가 그런 식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좀 일탈적, 추행적 행위들, 저도 개인적으로 증오하고 그런 부분들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부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그런 부분을 하지는 않고 증오하다 보니까 약간 내가 좀 따로 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의문을 표하는 게 개인의 논리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불편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어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남성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구조의 문제로 시선을 조금 더 집중하면 그러면 이제 그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사실. 그게 나는 굉장히 내면적으로든지 내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난 굉장히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의 남성 구조 안에 있는 일원. 그렇죠. 그러면 여성들은 나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놓고서 봤을 때 우리가 갖춰야 할 매너나 에티켓이라든지 배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거를 개인에서 그냥 구조로 보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네. 네. 사랑이 넘치는 페미니즘 방송. 아, 네. 이런 토론 난 너무 재밌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다뤘던 것은 이제 리버럴 페미니즘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공적인 영역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운동이었어요. 여성들은 이제 참정권이나 교육권, 경제권을 주장을 했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2005년에 호주제 폐지가 된 것 같은 것이 리버럴 페미니즘 운동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가 2005년에 됐어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나라. 2부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급진적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니즘입니다. 이것은 페미니즘 2기, 제2물결이라고 불러요. 아까 얘기했나? 리버럴 페미니즘이 제1물결. 지금 페미니즘 제1물결. 그리고 레디컬 페미니즘을 제2물결이라고 불러요. 네. 이 레디컬 페미니즘은 리버럴이 주장하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성평등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적인 영역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사실 근데 여성 운동에서만이 아니라 근데 급진주의자들은 어디에서나 이 평등과 정의를 향한 인류의 진전은 급진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앞으로도 그렇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유주의자는 자신의 혀로 자기 목을 치는데 가장 정통한 반면에 급진주의자는 보수주의자의 목을 치는데 가장 정통하다. 그래서 이제 워마드도 참 말들 잘해. 신학도 똑같은데. 워마드도 레디컬한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결혼을 아까 얘기했듯이 매춘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고요. 기혼 여성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가부장제의 부역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막 상호 교차성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성과 동성애자, 여성과 기독교인, 여성과 동물 막 이런 문제들을 말 그대로 상호 교차성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엮어서 여성 문제를 바라보는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거든요. 워마드는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혐오 문제로 메갈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 데리고 동성애자 끼고서는 다 같이는 페미니즘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 문제가 제일 심각해. 다 버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기혼 여성 배제하면 안 된다. 뭐 기독교인들 혐오하면 안 된다. 게이들 혐오하지 마라. 이렇게 개념 발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진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페미니즘에서도. 그렇죠. 얘네들을 아가리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이상적인 말만 하지 우리는 지금 막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니네는 말로 이상적인 동성애자 같이 가야 돼. 얘네들은 동성애자들의 혐오를 직접 겪으면서 이제 그것과 투쟁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니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주로 그런 게시물에 남자가 댓글 달면 아갈페미 납셨네 그러면. 아 그래. 짜자자자자자자자. 근데 그런 거 많이 본다? 제 주위에 그 페미니스트 분이 있어가지고. 진짜 생동감 있게 전해주는데 나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엄청 그 페미니스트계의 회장격인 분이 아무튼 제 아내랑 제일 친해가지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뭐 워마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두둔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이 레디컬 페미니즘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들은 접하잖아요. 물론 들어가서 제가 살펴보기도 했지만 이 워마드의 말과 행동을 약간 감정적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 않고 약간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얘네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요거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 이런 미친 소리를 하지? 이 정도 반응을 했다면 아무튼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리버럴 페미니즘은 남성들을 동반자로 인식했잖아요. 레디컬 페미니즘은 남성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적으로 간주하는 거죠. 남성과 함께했던 사회운동과 결별하고 여성만의 과제를 가지고 독자적인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성운동은 기본적으로 분리주의적이고 레디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뒤에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여자들의 문제는 굉장히 사소하고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성단체 중에 여성의 전화라는 게 있어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한 운동인데 이 단체가 처음 이제 창립하고 시작할 때 남성들에게서 어떤 조롱을 받았냐면 민주화 운동하면 감옥 갈까봐 두려워서 여성들 가정사나 상담을 한다라는 조롱을 받았어야 했대요. 같은 진보 진영에 있는 운동권에 있는 여성들을 남성들은 그렇게 응시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연대는 동등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권력 불평등 관계에 있는 여성이 남성과 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 페미니즘 진영에서 이 운동권 남자들에 대한 특히 이 소위 좌파 마초에 대한 그 실망과 환멸에 대한 사례는 되게 많아요. 뭐 낙곰수 팀을 향한 것도 있고요. 유시민 씨도 여기 걸린 게 한 가지 뭐 이슈가 된 사건이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아 그래요? 나 진짜 유시민 씨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이야기 또 꺼내서 되게 미안한데 또 적절한 사례예요. 2002년에 이제 대선 기간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개혁국민정당 지역 당원들이 함께 이제 MT를 간 자리에서 한 남성인 가해자가 여성인 피해자를 차로 데리고 가가지고 키스를 하고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여성회의가 열리고 가해자 실명 공개 막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 당시 유시민이 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이었는데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더니 헤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나 줍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가야 할 그 거시적 사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내부에서 근데 일단 이 조개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조개라고 왜 표현했어? 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은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애의 목적 보셨어요? 네. 네. 그 박해일이 강혜정한테 조개들이 진짜 더럽게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있었는데 2006년에 유시민이 이제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를 받는데 민노당 의원이 이 조개 사건에 대해서 묻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유시민이 당내의 작은 일로 회의 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두고서 우리가 해변에서 조개 껍질을 들고 놀고 있는 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한 건데 왜곡이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가 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작은 일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성 문제에 대한 의식 부족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대의를 이야기하면서 여성들의 문제를 하찮은 일로 취급하는 것은 사실상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가 달성해야 너희들의 일상적인 차별도 해결이 될 테니까 이번은 눈 감고 넘어가라는 요구를 여성들은 끊임없이 강요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전병옥 목사가 사건 터지기 전에 피해자랑 통화했었던 녹음이 공개가 됐잖아요. 나 진짜 한 번만 살려주라. 그때 막 제발 막 이러면서 좋아요.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그럼 뭐가 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3.1교회가 박살이 나고 성도들이 막 전부 다 100% 전부 다 안티 기독교로 돌아섰다고 쳐요. 그럼 그 사건은 누구 탓이냐는 거예요. 전병욱 탓이지 피해자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 단체들에서 포스터 같은 거 만들 때 이 구호를 써요. 헤일이 와도 우리는 조개를 줍는다. 그래요? 박해일 아닌가요? 박해일.
조개 말고 모래라고 했으면 좀 나았어요. 이 카피를 많이 써요. 웃기죠. 레디컬 페미니즘의 아주 중요한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 동의해요. 그 케이트 밀레트의 이제 성정치학이라는 책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 레디컬 페미니즘은 가부장제가 사회 구조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까지 침투하고 점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슬로건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가족 문제, 섹스 문제, 뭐 꾸밈 노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자들이 뭐 화장해야 되고 브라를 착용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꾸밈 노동. 이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강요된 노동.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갈 건데 남자들은 공감 못 하잖아. 그러니까 꺼져 이런 거예요. 우리끼리 너희들이 사소하다고 치부해버리는 거 우리끼리 해나가겠다. 그게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이 진행하는 그건 뭐 태도인 거죠. 이번에 그 버닝썬 사건이랑 그 끝물에 장자연 그거랑 겹쳤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온도가 느껴진 게 버닝썬을 덮으려고 장자연 사건을 수면 위에 올렸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죠. 근데 이제 몇몇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게 사적이냐고, 이거 자체가 지금 엄청난 건데 이걸로 뭘 버닝썬을 덮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아. 원래 훨씬 더 근원적인 건데 이거를 똑바로 구분하라고, 버닝썬이 먼저가 아니라 이거라고 하는데 되게 그거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리버럴이나 레디컬이나 공통의 적은 가부장제인데 이 레디컬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맥락이나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지칭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으로 이 구조를 보고 있어요. 느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4부 초반을 사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레디컬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사적인 문제들을 결코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적인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급진적이라고 해가지고 이들을 마치 그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주디스 버틀러 같이 막 그 성적인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 아 되게 급진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레디컬 페미들은 이 섹스로서의 여성,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는 것에 더 강한 정체성을 두고 있습니다. 버틀러 같은 퀴어 이론가들의 사상이 급진적이라고 해서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들은 페미니즘의 제3의 물결로 구분을 해요. 포스트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니즘의 스탠스를 대충 아시겠죠. 네. 레디컬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때 다뤄지는 인물은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라는 여성입니다. 이름이 파이어스톤. 약간 페미니즘 진영에 있는 여성들 이름이 다 세네. 멋있어. 네. 파이어스톤. 불타는 돌. 레디컬하네요, 이름이. 캐나다 출신이고요. 미국에서 활동했고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967년에 시민들이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한 2-3살이었던 파이어스톤이 참석을 해서 여성 이슈를 말하려고 하는데 의장으로부터 저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뭐 꼬마야 비켜라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기는 여성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커다란 이슈들이 많아요. 뭐 이제 보통 아저씨들이 이제 여학생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말투를 썼겠죠. 전 세계적으로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어도 여성들을 위한 공적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1969년에 레드 스타킹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빨간 스타킹. 레드 스타킹. 레드 스타킹. 레드 스타킹.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빨간색 별, 왕 이렇게 들어가지고. 무슨 의미야? 아니 되게 유치하다고. 뭐 이렇게 이름이 세? 안 유치해? 근데 그거는 하나의 단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부장제 자체를 해체하기 위한 성혁명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왜 레드 스타킹이냐면 이제 뭐 17, 18세기에 가면은 이렇게 살롱 문화가 있잖아요. 그 살롱 주인들이 다 이제 거의 여성들이었고 거의 모이는 이제 여성들이 뭐 이렇게 뭐 문학을 이야기하고 막 사상 책들을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그 살롱에 모이는 여성들이 약간 그 성 감수성, 젠더 감수성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여성들이 불만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그 살롱 다니는 여성들을 약간 멸시하는 언어로 블루하다. 퀸 오브 블루라고 얘네들을 이야기했었대요. 퀸 오브 블루. 퀸 오브 더 블루. 그러니까 진짜 블루한 여성들이라고.
어글리한 여성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레드 스타킹도 이 세련되고 전형적인 실크색 검정 스타킹과 반대되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레드 스타킹은 되게 섹시하고 막 도발적이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약간 빨간 내복. 약간 두툼하고 늘어진 울 스타킹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들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었는데 이제 그걸 가져와서 그 운동 이름으로 단체 이름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레드 스타킹 선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선언이 있는데 제가 일부만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 급진주의자들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딱 이제 압축해서 담겨 있거든요. 억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남성으로부터 제도나 여성 자신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 제도에다가도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책임 회피라고 규탄한다. 제도 자체만으로는 억압하지 못한다. 즉 제도는 오로지 억압자의 도구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가부장제라는 적은 남성이다.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적이 아니라 남성이 적이다라고 이렇게 구체화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성이 자신에 대한 억압 상태를 용납하거나 그 억압에 대한 책임을 자신 탓으로 돌리는 입장을 거부한다. 무엇보다도 여성을 가장 헐뜯는 책임 회피적 입장은 여성이 남성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게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죠. 이러한 환상은, 이걸 환상이라고 얘기해요. 개별적 관계를 정치적 의미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하는 입장과 남성이 자신의 특권에 대한 모든 정당한 도전을 박해로 인식하는 경향에 근거한다. 어렵지 않죠?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남자들의.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어스톤은요, 여성이 가진 생물학적인 특성이 여성을 열등한 하위 계급에 머무르게 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임신이나 출산이나 양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가부장적 사회 구조나 젠더 불평등은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피임과 낙태를 확산해서 여성이 출산과 성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여성의 일로만 여겨지는 육아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이 해방되려면 일부 일처제 하에서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이루어지는 그 생물학적 가족은 철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인류가 존속하려면 아이는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인공생식을 통해서 인간을 재생산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공동체에서 키우는 세상이 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여성은 해방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했던 우리나라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아까 그 3부에서 얘기했던 그 막 사비 실천, 비연애, 비섹스, 비출산, 비혼 뭐 이것이 전통적인 레디컬 페미니즘의 주장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디컬 진영에서는 사소한 것, 일상에서의 여성 해방이 중요하고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 미러링입니다. 그 뭐 김사부가 지난 일부에서 잠깐 얘기를 해줬었죠. 그러니까 미러링이라는 단어 역시 뭐 실제로 그게 학술적인 용어냐 이게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미러링의 시초라고 하는데 나무위키에서 보니까 나무위키는 남성 중심적인 해석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러링이 아니라 패러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둘 차이가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미러링이 뭔지는 아시죠? 네. 설명드렸죠? 그래서 뭐 김치녀, 된장녀라고 부르는 것에 저항해서 뭐 한남충 뭐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도적인 저항.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대로 내가 따라해보겠다. 반사해준다. 이것을 이제 미러링이라고 하고요. 이갈리아의 딸들이 너무 신박하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소설에는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이 뒤집혀 있습니다. 여성들은 주로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어오고요. 남성들은 집에서 육아를 하고 집안일을 해요. 남성들은 페니스가 처지지 않게 폐호라는 속옷을 착용해야 되고요. 마치 여성들이 이제 중력을 거스르는 브라를 착용하듯이. 섹스할 때 보통은 여성이 상위에서 움직입니다. 남성들의 페니스는 여성들이 문질러서 쾌감을 얻기 좋은 작고 단단한 모양이 최고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소설에서 여성은 우미라고 부르고요. 남성을 맨움이라고 부릅니다. 우미가 뭐예요?
우먼이라고 하잖아요. 우먼? 우먼을 um이라고 줄여서 지금 부르는 거는 맨이 인류를 뭔가 상징하는 사람이고 여성을 우먼이라고 부르듯이 이 나라에서는 여성을 um이라고 부르고 남성을 맨u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맨um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엄마가 이 아들에게 잊어버려라. 그게 더 낫다. 더럽혀진 맨um을 누가 원하겠니? 다시는 해가 진 다음에는 바닷가에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패러디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링은 얼핏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러링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미러링의 역할이다. 겁나 불편한데? 많이 불편. 이 소설 이갈리아. 아니 그렇게 미러링 하는 사람들 글 보면은 진짜 불편한데. 그렇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맥락을 모르니까 너무 그러니까 혐오 언어만이 난자하다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기는 해요. 이 이갈리아 딸들 같은 작품은 예술적인 의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발화자가 어떤 익명성 뒤에 숨지 않고 이것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존재해야지만 나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막 배설하듯이 뱉어내는 미러링이 큰 작용을 할 수 있을까? 효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근데 그런 놀이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놀이는 있을 수 있는데 나도 사실 그건 그냥 조롱과 비하인데 그것이 서로 간에서 어떠한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난 약간 좀 비관적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거의 어떤 식으로 이걸 쏟아내냐면 이 세상에 100만 개의 여성 비하 단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면 내가 100만 개를 쏟아내야 균등해진다. 그치. 거의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이 연함평등, 성평등 세상이라면 왜 페미니즘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휴머니즘, 이퀄리즘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미니즘은 되게 구시대적인 것이다. 우리는 휴머니즘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제 오세라비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휴머니즘이나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것은 같아요. 같습니다.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원하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휴머니즘이나 이퀄리즘이라고 말하면 배제되어 왔던 여성들의 이름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일부에서 얘기했던 여성 전용 화장실과 성평등 화장실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성들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세상은 자꾸 여성 문제를 스킵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페미니즘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비난을 받아내고 남자 여자 친하게 지내요 이런 말들을 배격하면서 여성의 문제가 지워지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레디컬 페미니즘은 그 목표를 아주 원초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레디컬 페미니즘의 진영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에코 페미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신성 여성의 신비를 강조하고 여성성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요 진영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기독교 페미니즘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다음 주로 넘기려고 하고요. 요렇게 레디컬 페미니즘까지 페미니즘의 역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해서 뭐 얘기들 하실 것 더 없나요? 손잡고 아니 그래요. 오히려 저는 왜냐면 나는 이거 약간 남성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이퀄리즘이라든지 휴머니즘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종국에 추구하는 것이 공평한 그리고 공정한 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마치 마르크스주의에서 헤게모니를 탈취하듯이 예전에 이제 혁명을 꿈꿨단 말이지.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혁명. 그래서 싸워야 된다. 그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레디컬 페미니즘이죠.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막시즘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어떤 노동자들도 자본가를 다 죽여가지고서 다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근데 지금 어쨌든 여성들이 남성과 싸워서 저들을 적으로 간주해서 여성의 인권을 이렇게 신장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나는 약간 그게 올드하게 느껴지는 거야 사실. 지금으로서는. 근데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사실 나는. 그러니까 근데 여성 페미니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것과 싸우거든요. 왜냐면 그 여성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니까. 근데 올드하다 그랬는데 올드할 수밖에 없고 올드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사상 전환의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해서 사실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중화될 수 있을까, 대중들이 외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레디컬한 팀들과 흐름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조금씩 끌려가고 주의가 환기되고 욕하면서도 어쨌든 정보가 좀 희석되고 변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하진 않지만 있어야 될 수밖에 없고, 올드하지만 올드함이 있어야 또 그렇게 돼가는 것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있고, 뭐 어떤 거든지 변화의 과정 속에서 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나는 또 남성들의 여성 혐오, 진정한 이제 여혐자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하잖아. 이게 레디컬 페미니즘에 의한 또 반작용으로 출현하는 것 같아서 네. 사실 그게 더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진정한 혐오들이 이제 막 등장하는 게 그거를 이제 뭐 백렉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주의 사회가 나아갈 때 이제 반작용 어쩔 수밖에 나오는. 근데 이제 유럽 사회를 보면 백렉시 현상이 이미 있었고 우리나라처럼. 근데 보면은 이제 사회가 변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유럽은 제3의 여성상이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제3의 여성상이 나왔거든요. 전통과 가정의 굴레에 갇혀 있었던 굴종의 여성상과 남성과의 무조건적인 대립만을 일삼았던 전투적 여성상을 뛰어넘는 이제 다가오는 그런 여성상을 말하는데요. 혹시 백소영 교수님이라고 아세요? 네. 기독교 이제 페미니즘 진영에 이제 몇몇 교수님들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글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전투적 여성상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전투가 전개되어도 좋다. 그러니까 생략하면 성장이 없다. 손잡이가 했던 말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약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조금 여유를 두고 맞아요. 바라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런 극단적인 건 대중이 그러니까 외면하게 돼 있고 외면할 수밖에 없게 됐지만 그렇다 불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상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 좋습니다. 시간이 되어가지고 마무리로 한마디씩 하시고 마치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애써 와서 고생해주신 우리 김사부님. 진정한 페미니스트죠. 네. 페미니즘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머리 쥐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고 참 잘 정리해주신 서 과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네. 나는 막 중간중간 토론하면서 이렇게 또 배워가면서 짚어가면서 확인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이 토론 좋아하는 남자들을 참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고. 뭘 또 상대해요. 가르쳐 주는 거지. 나 약하게 했어요. 나는 그냥 질문한 거예요. 네, 저도 많이 배워가고 있고요. 뭐 끝이 아니니까 오늘이. 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면서 가장 건강한 것을 향해서 가는 것.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국 교계가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지난 시간과는 약간 누그러진도 어떤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약간은 읽히잖아요. 누가 저요? 누가 누구래?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면 서로의 자리를 알게 되니까 그럼 내가 저 사람에게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한 걸음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그런 거 서로 그러면서 격차가 좁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찰하는 것도 참 재밌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서 과장님 마무리. 재밌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페미니즘 이어서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